안녕하세요. 예쁜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요즘엔 세상에 참 각박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내 주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뉴스에서는 경악할 만한 소식들이 곧잘 들리곤 하잖아요. 그렇듯 내게 먼 일일 것 같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제 인생에서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부모님과 오빠 한 명을 둔 평범한 서민 가정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진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저와 오빠가 모두 대학생이던 시기에 퇴사 후 작은 개인 사업체를 차리셨어요. 이후 아버지는 결혼을 하겠다며 제가 3살 많은 남편을 인사시킨 후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저 친구를 어디서 만났었다고? 저 작년에 면허 땄을 때 중고차 알아보다가 중고차 매장에서 만났어요. 덕수 씨 아버님께서 중고차 상사를 하시는데 덕수 씨도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 난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구나. 네 말대로 사람은 확실히 성실해 보이는데 뭔가 말재주고 화려한데 속에 든 알맹이는 몇 없는 것 같아 영 마음에 걸린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비치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속으로 많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간혹 지치게 하는 법이다. 아버지는 정말로 남편이 평생의 배우자감이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며 제게 조언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왜 남편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아버지, 그때 제가 구매 전에 잠깐 주행해 본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마자 가벼운 사고를 냈는데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덕수 씨가 저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요. 결국 그 차를 사게 되긴 했는데 수리도 싸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줬고요. 물론 제가 손님이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제가 겪어본 덕수 씨는 자기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덕수 씨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가족에게도 분명 책임감 있고 좋은 가장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고도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나이 31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엔 저희 부모님은 가족이 된 남편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저희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절 아주 귀한 사람 대하듯 반겨주시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걱정이 무색하게 저에게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신혼의 행복 속에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아이가 태어나자 우리 부부뿐 아니라 양가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지희야, 할아버지 해봐라. 어? 당신도 참 아직 돌도 안 된 애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특히 시아버지는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오빠 덕에 이미 2손주를 보셨던 친정 부모님과는 다르게 시부모님께선 처음 안아보는 손주셨거든요. 남편보다 2살 어렸던 시동생은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고 시동생보다 3살 어린 시누이는 시집은커녕 아직 남자친구조차 없었죠.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좋은 남편과 시댁을 얻었나 싶었죠. 남편은 가정에 잘하면서도 자식이 생긴 만큼 더욱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며 일에도 엄청 열정을 많이 쏟더라고요. 그 모습을 몇 년간 지켜본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쯤 지났던 어느 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내 사업체를 덕수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내가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보니 그 정도 열정이면 내가 평생 일군 매장을 말아먹진 않겠어. 물론 여러 문제로 명의는 아직 내 앞으로 두겠지만
나는 가장이라는 책임감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덕수 네가 잘 해나갈 거라고 믿는다.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시동생과 시누이의 눈치를 살폈어요. 사업체는 시아버지 재산 중 큰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 사업체를 오롯이 제 남편에게만 물려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두 동생들의 반발이 있진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네, 어차피 우린 중고차 일은 전혀 모르는데요. 저흰 아무 불만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사업체엔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더군요. 시동생의 말에 시누이 또한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남편은 시아버지의 중고차 상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경기도에 살던 시부모님은 같은 경기도 내의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 귀농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집 뒤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한가로운 노년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귀농하신 두 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두 분의 앞날엔 그 어떤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지 몇 달 만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자꾸만 술에 취해 늦은 귀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잔소리를 하는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죠. 당신이 호구들한테 중고차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 있는 돈 없는 돈 살살 캐내서 중고차 하나라도 더 팔아먹는 게 간쓸게를 얼마나 다 꺼내나 하는 건지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장된 입장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비싼 술 사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야. 지금은 기분 먹갖고 힘들겠지만 너희도 언젠간 나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말이야. 나 같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고생도 모르고 사는 당신은 복 받은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고분고분하게 굴어. 알았어?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긴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물론 제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든 영업일에 사장 직함까지 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 꾹 참았죠.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남편은 점점 더 거친 언행을 보이더니 보다 못한 제가 크게 화를 낸 날엔 신경질을 내며 집안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가장이 우스워? 꼬우면 당신도 나만큼 돈 벌어 오던가. 당신이랑 지희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나한테 잔소리야? 엄마, 아빠 무서워. 큰 소란에 잠에서 깬 어린 딸은 무서웠는지 제게 달려와 안기더군요. 저는 딸이 다칠까 싶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한참 동안 밖에서 혼자 구시렁대던 남편은 아침에 나가보니 소파에 골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버려 두고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출근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아직도 술이 덜 깬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어제 나한테 한 일 다 기억나지? 당신 아무리 취해도 기억은 다 멀쩡한 사람이잖아. 아, 어젠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여보. 아니, 이건 미안하단 말로는 안 끝나. 당신 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희를 다치게 할 뻔했어. 어떤 경우에도 절대 그런 행동은 난 용서 못해. 그럼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야? 여보, 어젠 내가 너무 취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갈라서고 싶어. 근데 내가 우리 지희를 봐서 우리 지희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으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우리 끝이야. 알았어?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줘서 고마워.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각 썼어. 그땐 두 말 없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각서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왜, 싫어? 싫으면 그냥 지금 이혼할래? 아니야 여보. 쓸게.
근데 여보, 이건 우리 부부끼리 일인데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진 않을 거지? 이런 일 괜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만 속상하시잖아. 그래도 술에서 깬 남편은 자기 잘못은 아는지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 풀어진 터라 그날 일은 제가 각서를 받는 것으로 우리 사이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 시아버지께선 다른 일로 잔뜩 화가 나 저희 집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화가 단단히 나신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얼른 들어가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은 술이 덜 깼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거실로 비척비척 걸어 나오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대뜸 호통을 치셨죠. 야 이놈아, 너 대체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아버지, 지금 갑자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되는지 여전히 졸린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더욱 화가 난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경배한테 다 들었다. 너 경배 잘랐다며? 게다가 그동안 기본급도 제대로 안 챙겨줬다면서. 그렇게 차별하다가 자른 직원만 경배를 포함해서 벌써 셋이라며. 근데 뭐? 네가 직원을 챙기느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와? 내가 언제 사업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어? 경배형이 그새 아버지한테 그걸 일렀어요? 진짜 애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 저 좀 서운하네요. 애초에 저 믿고 매장을 저한테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오래 데리고 있었다고 경배형 말만 듣고 저한테 이렇게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 너 어디 한번 말해봐라. 경배는 왜 잘랐는지, 그리고 직원들 기본급은 왜 제대로 안 챙겨줬는지.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다른 직원들은 시간이 남아돌고 뭐 간쓸개가 10개씩 있어서 안 내나요? 다들 힘들게 차 팔고 실적 쌓는 동안 자기가 자존심 못 내려놓고 차 못 팔았으면 자기 기본 업무도 다 못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못 채운 직원들은 그만큼 기본급에서 좀 깎았어요. 사장이라고 뭐 땅 파서 월급 주고 장사해요?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려줬는데 감히 직원이 돼서 저한테 쓴소리하고 여전히 실적도 못 채우길래 사장으로서 가게를 생각해서 잘랐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남편은 도리어 시아버지께 더욱 화를 내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실적? 그래, 실적 중요하지. 근데 이놈아, 자기 사업을 한다는 놈이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경배를 괜히 데리고 있었겠어? 그놈이 이 중고차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드물게 정직하고 신뢰받는 놈인 줄 알아? 그놈 찾아서 아름아름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어떻게 한치 앞만 보고 멀리 내다볼 줄을 모르냐, 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바보예요? 저도 경배형이 어떤 사람인진 알아요. 근데 사장인 제 뜻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저한테 온전히 사업을 맡기셨으면 아버지도 당장 눈앞의 일만 보시지 말고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 사장은 저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가게를 더 키우고 성공시키는지 지켜보시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그날 일은 결국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경고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마. 그래도 약속된 기본급조차 안 챙겨주는 건 엄연한 불법이야.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그땐 내가 그 가게 팔아넘긴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너한테 더 맡기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술 먹는 일도 줄여. 직원들한테 비싼 술 사주는 일이 직원 복지인 양아치 같은 회사가 어디 제대로 굴러는 가겠어? 내 말 흘려들을 생각하지 말고 명심해라. 시아버지는 남편을 한번 노려보시더니
제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시곤 물 한 잔 드시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시더군요. 딸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긴 했지만 손녀의 얼굴 한번 안 보고 돌아가시긴 난생 처음이었죠. 남편은 분해 보이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겠는지 정말로 이후 술자리에 참석하는 횟수를 조금이나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딸의 부모 정도의 관계로만 지내기엔 충분할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남편이 중고차 상사를 물려받은 지 2년 뒤 어느 명절날 친정아버지는 조금 쑥스러운 말투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고서방, 내가 이런 말 하기 참 나쁘끄럽네만 나도 비싼 수입차 한번 끌어보고 싶어. 근데 우리 큰애가 내 말을 듣더니 오늘 제 처가로 출발하기 전에 자네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크게 새 차에 대한 욕심은 없으니 중고차를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 매장에서 고가의 수입차도 취급하나? 물욕 한번 부릴 줄 모르던 친정 아버지셨건만 아버지도 차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니 아버진 이전에도 차를 뽑을 땐 항상 한 달이 넘게 오래도록 고민을 하곤 하셨죠. 거기다가 성격상 워낙에 꼼꼼한 분이다 보니 이것저것 가성비 또한 따져보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흔쾌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요, 장인어른. 중고차 상사하는 사위 이럴 때 요긴하게 써먹으셔야죠. 말 나온 김에 조만간 저희 매장 한번 들르세요, 장인어른. 며칠 뒤 저녁 퇴근한 저는 5살 딸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곤 아버지와 함께 남편의 중고차 매장으로 향했어요. 사위와 장인 둘이서만 있기엔 어색할 것 같아 제가 자처한 일이었죠. 일터에서 만난 남편은 집에서와는 사뭇 낯선 느낌을 주더군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남편의 얼굴엔 영업용 미소가 한가득이었어요. 아, 장인어른 오셨어요? 당신도 왔네. 잘 왔어. 장인어른, 이쪽으로 오세요. 미리 제가 준비해둔 차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아버지와 저를 한 검은 수입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외국 브랜드의 그 차는 차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차 내부를 이것저것 둘러보셨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에이, 장인어른, 저 못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께 보여드릴 차인데 제가 미리미리 다 확인해서 준비한 확실한 놈이에요. 이 차 제가 딱 9,700만 원에 드릴게요. 9,700? 높은 가격의 아버지는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의 옆에 바짝 달라붙어 소곤거렸죠. 장인어른, 원래 이 차 1억 2천 훌쩍 넘어가는 차예요.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죄다 우르르 이 차로 몰려들 거라니까요. 저 정말 남는 거 하나 없이 장인어른께 이 차 넘기는 거예요. 좀 손해긴 하지만 장인어른께 드리는 거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고민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는 남편을 믿기로 결정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이 신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남편에게 수입차를 구매하셨고 그날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고맙다며 우릴 한우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끝내 아버지 몰래 식사값을 계산하더군요. 그 모습에 아버지는 참 든든한 사위라며 굉장히 든든해 하셨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주말 아침마다 직원들과 조기 축구를 하던 남편이 나간 주말 오전,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휴대폰 너머 아버지의 음성은 낮게 깔려 있더군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얘 나이야. 너 네 남편 좀 조심해야겠다. 장인한테까지 사기 쳐먹는 놈이 어디 사람이냐? 네? 사기라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혹시 몰라서 차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아놓으려고 점검을 받으러 카센터에 갔었다. 아무래도 중고차니까 새 차처럼 온전하지 못할 거 아니니. 그런데 카센터 직원이 나한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구나. 침수차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면 끝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데 이 차는 벨트가 깨끗해. 근데 그 직원이 차 제조일과 벨트 제조일이 다르다면서 아마 최근에 벨트만 새로 교체한 것 같다고 말하더구나. 그렇게 침수차가 아니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들이 있다면서 말이야. 게다가 트렁크 밑바닥이나 차 곳곳에 미세하게 얼룩이 있는 걸 보니 침수차가 확실하대. 냄새를 맡아보래서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봤더니 오물 냄새처럼 아주 지독한 냄새가 묻어 있더구나. 그 직원 말이 한창 폭우 때문에 침수차가 많이 생겨서 요새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온대. 가끔 운 없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샀다며 침수차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이 차 사위한테 산 거라고 하니 그 사위란 놈은 사람도 아닌 놈이라더라. 그럼 지금 남편이 아버지한테 그 큰 돈을 받고 침수차를 팔았단 말씀이세요? 그래. 어쩐지 내가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할 때 말리는 게 이상하더라니. 그래도 내가 사위라서 의심 없이 믿었건만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냔 말이야. 내 기가 차서 원.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며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가 차고 열이 뻗쳐서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버지께 죄송하다며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 보니 남편이 여태껏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일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니 이제껏 저를 대해온 수많은 모습들 또한 모두 거짓일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불현듯 술만 취하면 제게 험한 말을 하고 물건까지 던지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이 실수가 아니라 그 모습들만이 남편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제 머릿속에 피어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친정엄마에게 딸을 맡기고 다음 주 주말 직원들과 조기 축구에 나간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남편의 가게에 티나게 잠복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렇게라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의 남편의 본 모습을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한참 뒤 조기 축구를 마친 남편은 직원들과 함께 소고기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스크에 모자에 스카프까지 둘렀던 전 급하게 남편의 뒤로 따라 들어가 칸막이가 쳐진 단체석의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식사 메뉴를 하나 시켰죠. 그리고 혹시 몰라 녹음을 하며 남편과 직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 그만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중고차 상사는 상상 이상으로 양아치 소굴이더라고요. 자, 다들 이번 분기 최고 실적을 낸 박 실장을 본받도록 해.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든 뭐든 잔뜩 올려서 우선 호구들을 꼬여내란 말이야. 일단 매장에 발 들여놓게 하면 그 뒤에 말로 구슬려서 다른 물건은 팔아 넘기면 되잖아. 가격 좀 뻥튀기 한다고 그거 아무도 몰라. 내가 말했지. 발로 뛰는 만큼 성공하는 거라고. 그래도 최고는 사장님이십니다. 어떻게 장인한테까지 그 비싼 침수 차량을 파신단 말이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망할 놈의 노인네. 내가 5년 전 결혼할 때 사람 가벼워 보인다고
뒤에서 반대했던 걸 잊을 줄 알았나 보지? 내가 언제 한 번은 꼭 물 먹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빅엿을 먹일 수 있을진 나도 미처 몰랐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손님이 아니라 대놓고 호구 취급을 하더군요. 그들은 어떤 비열한 짓을 해도 실적을 올리는 것이 최고라는 듯 말했어요. 게다가 더욱 끔찍했던 건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남편이 뒤에선 저희 아버지를 여태껏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걸 꾹 참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이외에도 그들은 수많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더군요. 중고차를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기쳐 팔아치우는 건 일상이었고 돈 없는 서민이나 어린애들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자들에게 다리를 놔 대출을 받도록 꼬셔서 차를 팔고는 나몰라라 한다든가 폐차 직전의 차를 노인들에게 속여 판다든가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남편의 말은 제 마음에 큰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말 노친네한테 이 중고차 상사 물려받으려고 뭔 짓까지 했는지 아냐? 난 무려 결혼까지 했어. 사기랑 폭행죄로 교도소 한번 다녀오고 나서 돈 나올 때 뭐 없나 궁리하다가 이 사업체 좀 집어삼키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래에서 2년이나 일했는데 그 의심 많은 노친네가 아주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만한 여자 하나까지 꼬셔서 애 낳고 안정적인 모습 보이려고 아둥바둥하니까 그제야 나한테 이걸 물려준 거야. 아유, 호구한테 차 10대 파는 것보다 마음에도 없는 여자 꼬시는 게 10배는 더 어렵더라. 근데 그 와중에 아직도 사업자 명의는 나한테 안 돌려줬어. 그 지독한 인간이. 사장도 했다고 이젠 좀 내 맘대로 해도 되려나 싶었더니 경배 그 자식 좀 잘랐다고 쫓아와서 노발대발 하더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호구피 좀 빨아먹으려고 하면 득달같이 와서 말리던 그 꼰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호구들 돈이라도 등쳐먹지 않으면 억울해서 배겨? 그래도 우선은 내가 사장이니까 우리 그 노친네 모르게 잘 헤쳐먹자고. 내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자, 다들 건배! 신이 나서 건배를 하는 그들 뒤에서 저는 눈물이 나서 더는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황급히 계산대에 현금 2만 원을 올려놓고는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비록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할 거라고 의심치 않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던 저와는 다르게 그저 저와 제 딸을 이용만 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져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교도소를 다녀온 정가범이라는 사실을 제게 여태껏 깜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현관으로 마중 나온 딸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먼저 딸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남편을 방으로 불러 나지막이 이야기했죠. 당신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할 말? 무슨 말? 우리 아버지 차 이야기.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과연 그 보통 뻔뻔함이 아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싸늘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잡아뗄 생각 마. 이미 아버지가 카센터 3군데에서나 확인받았어. 그 차 확실한 침수 차량이라고. 아, 그래? 난 정말 몰랐는데. 알다시피 내가 판매원이지 자동차 전문가까지는 아니잖아. 이거 장인어른께 죄송해서 어쩌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자신의 실체를 모두 알아버린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서 철먼피를 쓰고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알았든 몰랐든 이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지? 잔말 말고 우리 아버지 돈 다시 돌려줘. 차는 다시 아버지한테 매장으로 가져다 달라고 얘기해 놓을 테니까. 뭐? 여보, 그건 좀 곤란해. 이미 계약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새 차에 또 어떤 이상이 생겼을지 어떻게 알고. 나도 장인어른께 진짜 믿지는 심정으로 그 차 넘겨드린 거야. 매물로 올렸던 그 차를 보러 왔던 손님들을 내가 몇 번이나 돌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손해라니까? 장인어른께 그 차 그냥 타시라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침수차나 일반 중고차나 다 거기서 거기야. 어? 아니면 내가 장인어른 찾아뵙고 직접 오해를 풀고 말씀드릴게. 침수차나 중고차나 거기서 거기라고?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도 인터넷에 충분히 검색해 봤어. 침수차는 운전 도중에 갑자기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위험한 차여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잘 취급 안 한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위험한 차를 속여서 팔 수가 있어. 당신이 인간이야? 결국 저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인상을 팍 찡그리며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더군요. 아, 몰랐다고. 그깟 돈 1억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애비나 딸이나 더럽게 짜게 구네. 아, 준다 줘. 계약 무효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꼭 그래. 아니면 나 남편이고 뭐고 사기죄로 확 진짜 신고할 거야. 내일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그 돈 한 푼도 빼지 말고 전부 돌려줘. 저는 씩씩대며 딸의 방으로 향했고 그날은 딸과 함께 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을 통보하고 싶었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남편이 무서웠어요. 남편이 사기도 모자라 폭행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지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아버지의 돈부터 돌려받고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싶었죠. 다음날 남편은 잔뜩 약에 올랐는지 저 들으라는 듯 문을 발로 뻥뻥 차대며 일찍 출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나간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딸을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곤 회사에 휴가를 쓰고 전날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출근했어? 어제하고 오늘 아침엔 내가 미안해. 큰 돈이 걸려있기도 하고 나도 억울하다 보니 내가 감정이 조금 격해졌나 봐. 방금 장인어른 오셔서 차 돌려주시고 돈도 돌려받고 가셨어.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당신도 기분 풀어. 알았지? 예전 같았으면 저도 깜빡 속아 또다시 남편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시아버지에게 사업체를 다시 빼앗길까봐 저와 이혼을 두려워하는 남편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의 말이 가증스러웠죠. 남편과 전화를 끊은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로 돈을 돌려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 후엔 집으로 달려가 짐을 싸서 모조리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곤 어린이집에서 딸을 찾은 후 친정집으로 향했죠. 제게서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남편이 몹쓸 놈인 정도로만 알았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모두를 속였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일을 가셨죠.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그럼 사돈들도 전부 한 통 속으로 널 다 속였다는 말 아니냐? 펑펑 울며 한탄하시는 엄마의 말을 듣자 저를 기비 모시듯 귀하게 대해주신 시부모님이 생각나더군요. 그제야 빠져버린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부모된 입장으로 몰랐을 리가 없었으니 두 분 다 알고서도 남편의 갱생을 위해 저를 속였던 거였어요. 거기까지 제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까지 함께 있는 시댁 식구들의 단체 채팅방에 남편과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자 한 통을 덧붙였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난 5년간 한 통속이 되어 저를 다 속이셨네요. 그 죄값 언젠가 다들 달게 받게 되실 겁니다.
이만전 끔찍한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겠습니다. 문자를 받고 제일 먼저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제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노발대발하더군요. 야, 어디서 사람 뒤통수를 쳐? 너 진짜 무서운 여자였구나. 음흉하게 내 뒤를 밟았어? 그럼 나랑 먼저 얘기할 것이지. 그걸 왜 가족들한테 죄다 얘기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너 어디야? 친정이야? 기다려. 내가 당장 찾아갈 테니까. 오기만 해. 나 당신 오자마자 경찰부터 부를 거야. 그리고 당신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둘 거라고. 그리고 내가 무서워? 진짜 무섭고 끔찍한 건 5년, 아니 연애 시절까지 거진 6년간 날 속인 당신이겠지. 당신이 이럴까봐 어제 내가 이혼하잔 말 못한 거야. 혹시 당신이 힘으로 날 억압하려고 할까봐. 나 당신이 나한테 처음 물건 던졌을 때 정말 우리 지 하나 보고 꾹 참고 당신을 용서했었어. 그때 당신 나랑 각서 쓴 거 기억하지? 한 번만 더 그런 행동 보이면 두 말 없이 이혼해주기로 했던 거. 그리고 당신 어제 휴대폰 집어던진 것도 분명 기억날 거야. 법적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나 그 각서도 법원에 제출할 거야. 우리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쉽게 가자. 만약 당신이 순순히 이혼 안 해주잖아? 그럼 난 이혼 소송이랑 같이 당신 업체 사기업체로도 고소할 거야. 그럼 그동안 당신의 만행도 만천하에 샅샅이 드러나게 되겠지. 선택해. 순순히 이혼해 줄 건지 당신한테 남는 것 하나 없는 진흙탕 싸움을 해볼 건지. 제 말에 남편은 씩씩대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후 저는 혹시 몰라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간 더 휴가를 냈습니다. 저와 딸이 집을 나선 틈을 타 남편이 우리를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 부모님과 저 그리고 우리 딸 이렇게 넷이 집에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미안하다 어머마. 죄송합니다 사돈. 그 손님은 바로 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예 문도 안 열어주려 했지만 물결인 목소리로 한 번만 문을 열어달라는 시아버지 애원에 저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온 시부모님은 곧장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하시더군요. 거의 오열하듯 흐느끼시는 시어머니 옆에서 시아버지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어머마, 우리가 이기적이었다. 우리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몹쓸 죄를 지었구나. 덕수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네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말하지 말라며 당부를 했던 것도 다름 아닌 나였다. 우리는 다만 덕수 그놈이 널 만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단다. 우리와 덕수에게 너무도 잘하는 어멈 너를 보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뒤늦게라도 솔직히 털어놔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지. 그런데 네가 모든 사실을 알면 지희까지 데리고 우리를 떠날까 봐 그게 너무도 두려웠다. 그러면 또다시 덕수 그놈도 전처럼 돌아갈까 봐 그게 무서웠어. 근데 그놈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우릴 속이려고 너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다. 우리도 너무 한탄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구나. 어머마,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해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무릎 꿇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사부인 바깥사돈, 따님에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이 중요한 걸 알면 남의 자식 인생 또한 귀한 줄 알아야죠. 사돈 처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당신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뭐라고 한들 난 당신들 집구석 인간들의 낯짝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습니다.
아버지는 호통을 치며 두 분을 쫓아내셨습니다. 저 또한 두 분께 원망의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끝내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두 분은 이미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듯 싶어 그만두었죠. 무엇보다 지난 5년간 제게 너무도 잘해주셨던 두 분의 모습이 떠올라 두 분이 밉긴 했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후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무슨 조치를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순순히 협의 이혼에 동의를 하더군요. 저는 적당한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받고는 남편과 재빨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서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저를 노려보던 남편은 이혼 의사를 확인하러 법원에서 만난 마지막 날 제 손을 잡고 있던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혹시 남편이 무슨 해코지를 할까 싶어 저는 딸을 뒤로 숨기려 했는데 저보다 한 발 먼저 딸이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어디가?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외갓집에서 안 살아? 우리 지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근데 아빠가 앞으로도 멀리 일하러 가게 돼서 우리 지희한테 연락을 잘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 그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그런 인간도 부성에는 있어 딸은 진심으로 아꼈던 건지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다정한 말을 딸에게 남긴 남편은 울먹이는 딸을 뒤로하곤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이후 남편은 딸을 찾아오거나 면접 교섭권을 쓰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혹시 저에게 티끌 만큼의 죄책감이라도 남아있는 건가 싶었지만 굳이 그 점을 확인하고 싶진 않았죠. 그렇게 3년이 흐른 뒤 저는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8살이 된 저희 딸은 친정 오빠가 놀러 오는 일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새언니와 조카들이 딸에게 잘해주어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딸은 전 남편과 비슷한 연배인 오빠에게서 아빠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았죠. 그런 딸을 보며 저와 부모님은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곤 했지만 최대한 아무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이 아직 너무 어려 솔직하게 다 말해주지 못했지만 사춘기가 오기 전엔 딸에게 아빠에 대한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해요. 다만 딸이 상처받지 않게 저와 다른 사람들에겐 나쁜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딸만큼은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임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혼한 후 시동생과 시누이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없더군요. 뭐 어차피 그런 집안에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전 저는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전 시아버지의 전화였죠. 3년 만에 휴대폰 액정에 뜬 시아버지의 이름에 저는 잠시 전화 받길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제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의 정이 생각나 저는 진동이 울린 지 한참 만에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제게 충격적인 시댁 식구들의 근황을 전해주더군요. 어머마, 잘 지냈니? 내 전화 받아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받았지만 제 입에선 더 이상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챈 듯 씁쓸한 말투로 말을 이었죠. 그냥 우리 지 초등학교엔 잘 입학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네게 저지른 죄값을 모자라지만 우리도 치르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 이 소식으로나마 네 우라가 조금이나마 사그라들길 바란다. 네가 떠나간 후 내가 그놈에게 사장 자리를 빼앗기도 전에 그놈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놈에게 그동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청원도 올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덕수 그놈과 사업장에 대한 고발문도 올렸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그들끼리 서로 연락이 다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덕수 그놈에게 소송을 걸었던 거지. 그때 덕수 그놈이
어떻게든 피해자들한테 합의금을 주고 빠져나가려고 돈을 마련하려 이곳저곳에 투자까지 한 모양인데 급하게 한 투자가 어디 실속이 있었겠니? 결국 가진 돈 전부 말아먹고 나 몰래 자기 동생들한테까지 손을 벌렸던 모양이더라. 그땐 우리가 그놈이 소송을 당한지 몰랐을 때였거든. 3개월만 쓰고 금방 주겠다고 애원했던 모양인데 그놈이 그 큰돈이 3개월 만에 어디서 났겠니? 게다가 피해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아무리 빚을 진다고 한들 덕수 그놈은 그 많은 합의금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덕수랑 그 아래에서 많이 해먹은 직원들은 실형을 살게 되었지. 그리고 난 사업체를 정리한 돈과 집을 팔고 남은 전 재산으로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덕수 그놈이 진 빚을 대신 갚으려 노력했단다. 그리고 덕수 동생들에게도 돈을 갚아주려고 했지만 이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느라 모든 돈을 다 갚아주긴 역부족이었어. 결국 두 놈은 덕수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고 재작년에 결혼한 네 전 시누이는 그 일로 이혼까지 당할 뻔했다가 지금은 숨죽이며 살고 있다. 재산을 전부 날린 나랑 네 전 시애미도 지금은 읍내 작은 단칸방에 새들어 살고 있지. 어머마,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잃어버린 네 인생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잘못한 사람에게 단단히 벌을 준다는 사실만은 네가 꼭 알아줬으면 했다. 그 사실로 네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랑 지혜 앞날은 우리 같은 사기꾼들 말고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길 빈다. 잘 지내라 어머마. 참으로 고맙고 미안했다. 시아버지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우리 며느리 하며 매번 저를 환하게 맞아주시던 시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남이 된 제가 두 분께 해드릴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최근 계속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를 머릿속에 곱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3년 전 제가 딸을 위한답시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라며 아버지에게 남편을 감싸고 남편의 뒤를 밟지 않았다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부모님처럼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저희 딸 또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정한 제 자신에게 상이라도 주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저는 제 사연을 예로 들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혼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그만큼 자식과 자신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도 아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앞엔 저처럼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결정에 더더욱 확신을 얻기 위해 딸을 잘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했거나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주변인이나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혼을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들의 편에 서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분명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있을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 전남편과 그 무리의 일만 가지고 특정 직업을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속에서도 말했듯 남편이 업장에서 내쫓은 몇몇 직원들처럼 세상엔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연투브 영상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우후죽순 새롭게 생겨나는 채널들로 인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연투브는 서브 채널이 없으며 오로지 이 사연투브에서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올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사연 채널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방송을 하는 채널들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연투브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둔 40대 엄마입니다. 애들 키울 때 정말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러는 사이 제 결혼 생활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롯이 저랑 관련된 것만 신경 썼다면 좋을 테지만 시댁과 관련된 인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 걸 감안하고 산다지만 그런 게 어딨나요? 다 자기 운명 바꿔가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에 오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끊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절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잠도 못 자게 만들었던 건 시댁 형님 둘, 큰형님과 둘째 형님 이 인간들이에요. 듣고 보면 웬만한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하는 건 못지 않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특히 둘째 형님은 이상하게 결혼 초반부터 저를 있는 둥 없는 둥 무시하더라고요. 더 성질이 괄괄한 큰형님이 한번 주의를 줬는데도 말이에요. 동서, 막내 동서랑 인사 좀 해. 저렇게 인사하는데 왜 대꾸를 안 해줘? 이렇게 어깨로 툭 치니 그나마 절 보고 대강 인사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나빴던 건지 다시 큰형님한테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 동서랑 인사했어요. 인사했는데 동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에 저는 눈이 완전 동그래져서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반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획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마주치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여자들 사이에 있는 이런 미묘한 싸움 분위기를 무척 싫어하는 편이에요. 학교 다닐 때에도 꼭 저런 애들이 있었고, 제가 엄마 없이 자랄 때에도 그걸 갖고 무시하는 애들이 꼭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에도 양가 인사를 할 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당연히 나왔으니 눈치를 챘겠지만 저희 집은 아빠만 나오셨거든요. 아빠가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 나오셨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니라 아빠가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적에 일찍 집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남매들을 키우다 보니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 윤지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손 많이 안 거치고 자라서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이 녀석이 많이 털털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이런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이 나던지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 큰형님이 슬쩍 비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내동서 무슨 결혼식 웨딩 마치 하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울 일도 아닌데 상견례에 그 식구들 많은 데서 훌쩍거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 동서, 그때 진짜 좀 오바했어. 알긴 알지? 이러면서 깔깔거리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대체 어떤 분위기 속으로 들어온 건지 실감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의 교제가 있을 테고 뭔가 다 처음이라 어려울 거란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 신경 쓰기도 바쁜데 저 드센 큰형님과 둘째 형님 분위기도 맞춰야 하나 싶어 머리가 아팠어요. 이후로도 저를 무척 화나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임신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만삭 임산부였고 시댁에선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근데 우리 형님네는 집들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명절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들네에서 하면 좋겠다며 그 말을 큰형님이 본인 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꺼낸 사람 집에서 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명절을 며칠 남겨두고 걸려온 전화는 무척 황당하더라고요. 막내 똥서, 이번에 우리들끼리 얘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이번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명절 치르긴 힘들 것 같거든. 둘째네도 친정 엄마가 와 계신다나? 아무튼 사정이 이렇게 다 되었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네 집에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둘러보니까 답이 그 집밖에 없더라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없잖아. 우리 어머니 명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거든. 은근슬쩍 꼭 하라는 식으로 못을 박으니 꼼짝없이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도 애 낳기 전이었으니까 이때에는 꽤 심신이 약했을 때였나 봐요. 애 낳고 나니까 그 뒤로 걸려오는 제안들은 웬만하면 다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정말 꾸역꾸역 우리 집에서 명절을 치르긴 했는데 형님들이 왜 그렇게 지들이 시누이도 아니면서 굳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구정을 보내자고 했는지 알았어요. 아버님이 그때 손주들 용돈을 제법 주셨었거든요. 근데 지네들 집에서 하긴 싫고 용돈들은 밖에 해야 하니까 우리 집에서 대신 한 거였어요. 게다가 음식 먹고 난 뒤 설거지도 다 도와줄 것처럼 굴더니 그냥 둘이서 옆에 서가지고 지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속해서 말을 하니 남편도 좀 지쳤나 봐요. 며칠 후 형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아주버님들은 각자 자기 일 신경 쓰느라 바쁘고 웬만해선 아내들이 하는 일을 깊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 봐요. 형들한테 욕만 잔뜩 먹었어. 둘 다 나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나는 형들이 늘 어렸거든. 본인들이 볼 때에는 내가 형수님들 험담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아, 진짜 머리 아프다. 나는 그냥 차라리 우리 형수님들이랑 자기랑 안 엮였으면 좋겠어. 남편도 어지간히 피곤했으면 이런 말을 한 건지. 안 그래도 회사 안에 아줌마 동료들끼리 기싸움을 하느라 거기서도 이리저리 터지는 중이었거든요. 집에서만은 편안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거리를 좀 두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오가는 중에 몇 년이 훌쩍 지나 저도 제 발등을 스스로 찍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애를 좀 키우다 보니 교육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제법 작지 않은 큰 곳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건 본인들의 순수한 노력이 아니긴 했어요. 지인이 하던 학원을 인수해서 하는 건데 그 명성이 꽤 오래 갔던 것 같더라고요. 나름 좋아 보이긴 했기 때문에 꽤 고민이 되었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한창 복작복작하고 논란이 있었던 게 몇 년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유성이 형네 학원 한번 보내볼까? 거기 원어민도 있고 평도 좋은 편이야. 형은 다른 사업하느라 신경 거의 못 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형수님이 다 하고 계시긴 한데 당신도 너무 어려워 말고 한번 상담해봐. 아무리 그래도 조카가 가는 거니까 잘 해주겠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좀 끌렸던 게 이쯤 우리가 막 이사를 와서 그 주변에 아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나마 조심스레 어머니께 한번 연락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담을 했었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부분은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형제들끼리 하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론 어머님도 썩 형님네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는 네 마음인데 큰애랑 별일 없겠어? 너도 알겠지만 걔가 보통 깐깐한 애가 아니잖니. 거리도 멀다고 하고 버스가 그쪽까지 가지도 않는다며. 그럼 네가 애 둘 키우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사실 어머니 말이 단 하나도 틀린 게 없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 자식이 뭔지 말이에요.
애가 슬슬 영어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다고 할 때 시켜는 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형님께 연락을 했는데 제 쪽에서 먼저 연락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마냥 반가워하는 기색이셨어요.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순전히 자기네한테 돈 쓰니까 좋아했던 건데 말이에요. 어머, 드디어 유성이도 학원 보내는구나? 그래, 사실 진즉 다니게 했어야지. 그런데 우리 학원은 자기네 이사 온 집까지는 셔틀을 안 보내는데 자기가 알아서 라이딩 해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동선이 다 꼬이거든. 저도 이건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다고 하고 가서 둘러본 뒤 등록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애도 재밌어하고 형님네 큰아들이 거기서 보조교사로 같이 일하고 있다 보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학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형님이 갑자기 막으시는 거예요. 이땐 순진하게 저도 이 말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에이, 자기 뭐 하는 거야? 무슨 학원비야? 조카가 온 건데 이걸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 셔틀도 안 해주는데 우리 학원 보내니까 난 그냥 고맙지. 그러지 말고 동네방네 우리 학원 소문이나 좀 내줘. 그전 원장빨이 있어서 그럭저럭 운영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좀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 유성이 또래 엄마들은 내가 홍보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기가 힘 좀 써줘. 알았지? 이러면서 학원비를 한사코 안 받겠다며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나중에 이랬다가 책 잡히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학습해온 바로는 우리 형님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구태여 이때 비싼 전기포트에 커피 머신을 형님에게 선물해 드렸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그럭저럭 잘 대처했다고 했었고요. 그래, 당신이 잘했네. 아무리 형수님이 그냥 다니라지만 어떻게 그래. 얼마 선물이라도 해놔야 당신도 그렇고 다들 마음 편히 다니지. 근데 좀 보내보고 불편할 것 같으면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남편답지 않게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더라고요. 저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형님들에 대한 오랜 데이터가 쌓여오는 동안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었나 봐요. 잘 지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어가지는 말라는 의미더군요.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몇 달간 아이를 쭉 보냈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가면서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학원을 여기만 다닌 건 아니고 나와서 제 차를 타고 다시 수학학원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이동 중에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큰엄마네 학원 계속 다녀야 해?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유민이 형이 자꾸 나보고 답답하다고 화났네. 운전 중에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부정적인 반응이라 기겁할 듯 당황했어요. 그래도 교육은 확신할 거라고 생각했고, 시댁 큰 조카가 가르치는 애들이 우리 애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좀 더 친근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왜? 유민이 형이 뭐라고 했는데? 형이 뭐라고 화를 냈기에 그래? 그때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에 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웃긴 건 큰형님의 반응이었고요. 몰라. 나보고 돌대가리래.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다른 학원 가래.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어질어질한 거예요. 일단은 마음을 가다듬고 서둘러 아들을 수학학원에 보낸 뒤 숨을 고르며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만둘 때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계속 보낸다고 해도 영문은 알아야 하니까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중간 입장에서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 너무 황당했어요. 아, 유성이가 그래? 우리 유민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좀 놀랐나 보네. 그런데 말이야. 안 그래도 나도 자기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다. 근데 요 근래 이래저래 일이 막 자잘한 게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말하는데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아서 전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 정적이 뭔가 좀 평소 같지 않다고 여겼는지 형님은 얼른 이어서 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유민이가 유성이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힘들어 하더라.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학원 워낙 평이 좋잖아. 기존 원장이 판을 잘 깔아두고 길을 잘 닦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내는 애들 보면 부모들도 그렇고 꽤나 빵빵하고 학력도 어지간히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애들도 여간 똑똑한 게 아니고 회전이 아주 팍팍 된단 말이지. 우리는 거기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둔 건데 유민이가 유성이 가르치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더래. 이 모든 이야기를 형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게 맞을 수야 있겠지만 제 입장으로 들을 때에는 솔직히 기분 너무 나쁜 얘기 아닌가요? 그냥 대놓고 제 애를 너무 무시하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도통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형님, 그럼 유성이는 여기 오래 다니기가 힘들겠네요. 서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어렵게 입을 뗐고 이 안에는 일말에 제 불만도 약간은 들어가 있었어요. 형님은 그걸 진즉 눈치채고는 자기 아들 탓을 돌리고 싶진 않았던지 제깍 반격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했으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 왜? 유성이는 정말 기초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어느 학원 가도 똑같을걸? 뭐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긴 하겠는데 유성이처럼 하면 진짜 어딜 가든 말 듣는 건 똑같아. 유민이가 진짜 마음고생 심했어. 맨날 나보고 유성이 어쩌면 좋냐고 한숨 푹푹 쉬어대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저도 약간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참아두었던 말들을 급기야 꺼내게 되었답니다. 그냥 좋게 좋게 그만두려고 했더니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냔 말이에요. 그 얘긴 저도 듣긴 했어요. 유민이가 힘들어한다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척 동생이라지만 돌대가리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 말에 형님도 움찔하더니 그러면서 막 둘러대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방어를 하겠답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유성이가 그래? 우리 유민이가 그랬다고? 아유, 아이 참 동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유성이야 유민이를 오죽 생각하니까 자기 동생 같으니까 그랬겠지. 얘는 지 동생한테도 그래. 답답하고 말 안 들어먹으면 그런다니까. 그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또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동서 예전부터 예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렇네. 사람 간에 섞이고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늘 오해가 있더라고. 우리 유민이가 한 말 너무 깊게 듣고 그러지 마. 걔가 무슨 악의가 있겠어? 동생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유성이는 또 그걸 그대로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친 거야? 그냥 넘어가면 될 걸 뭐하러 엄마한테 얘기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말을 이으면 이을수록 서로 난장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됐고 저는 다 싫어져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형님, 그건 형님 말 맞다나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유성이는 오늘로 정리를 할게요. 학원 책도 얘는 늘 들고 다니니까 따로 가지러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다 형님은 아무래도 마무리가 자기 아들이 해버린 막말로 끝나는 게 싫었는지 끝까지 자꾸 참견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저기 그러면 뭐, 정동서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유성이를 그렇게 키워서 되겠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계속 움찔하고 그러면 앞으로 중고등 공부는 어떻게 시키려고 해? 학원 자꾸 바꿔줘 가면서 보내면 끈기가 없다니까?
뭐 일단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난 유성이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자기가 좀 끼고 공부를 시켜봐. 그래놓고 다시 보내야지. 안 그러면 유성이 저 상태로는 어딜 가든 똑같이 채이고 욕먹는다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면서 저는 형님과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고 일단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도 참 나름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안 풀릴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했어요. 어머니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좀 들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자초지종 다 들으시더니 어머니도 좀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딸 자식과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에겐 모두 같은 손주들이 있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아이고 참. 큰애 걔는 말을 왜 그렇게 한다냐. 아, 유민이 녀석 어디 동생한테 돌대가리라고 해. 그 녀석 진짜 등짝 좀 얻어맞아야 해. 아무렴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르쳐주라고 지 작은 엄마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럼 잘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성질만 내면 어떡해. 하다 보니 저는 정말 점점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별 얘기를 다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 진짜 너무 속상한 게요. 학원비 얘기했는데 내지 말라고 하시길래 달마다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님이 마무리에 하시는 말씀이 돈도 안 받고 가르쳐줬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 그대로 형님은 저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학원비를 안 받고 가르쳐줬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학원비에 상응하는 어쩌면 그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선물을 달마다 보냈었다고요. 비싼 소형 가전들부터 시작해서 몇 달 보내는 동안에 월초마다 그렇게 결제해서 학원으로 배송해드리곤 했어요. 나중에 말 나오는 게 싫어서 말이에요. 그래놓고 끝에 가서 세상 정 많고 사랑 많은 큰엄마로서 받아준 양 말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는 결국 혀를 찢찢 차시더군요. 아니 거기다가 차로 데려다 주지도 않았고 네가 왔다 갔다 했다면서 왕복으로 40분 걸리는 게 말이 쉽지. 매일 초등학생 애를 어떻게 그렇게 태워다 주고 오고 하냐.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작 형님 본인은 자기네 집 막둥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걔 혼자 학원 돌리기 안쓰러워서 본인이 데려다 주고 오고 했어요. 학원 자리 비우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맡겨두고 그렇게 차로 바쁘게 라이딩하면서 자기 애 학원 보내고 데리러 오고 했거든요. 그럼 누구보다 제 환경을 잘 알 텐데 저는 무척 만만해 보였는지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애가 학교 친구 2명을 더 데려와서 같이 다녀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애가 그만두니 얘네들도 학원까지 태워다 주고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동시에 셋이 그만둬 버리니까 형님도 뭔가 애가 탔던지 나중에 연락이 왔지 뭡니까? 저 동서, 우리 셔틀 기사님한테 마지막에 동선 하나 더 추가해서 그쪽 학교로 돌아달라고 부탁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 보내. 내가 유민이한테도 잘 얘기했으니까 유성이 잘 봐줄 거야.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 작은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유성이랑 그 학교 애들 셔틀에 태우면 돼. 내가 시간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전 어이가 없어서 말을 툭 끊었어요. 아니요, 형님.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낸다고요. 학원 안 보낸 지 며칠이 지났고 그 엄마들도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당분간 제가 끼고 가르칠 생각이고 앞으로 학원들도 빈틈이 없이 짜져 있어서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에 감정이 많이 담겨 있긴 했지만 형님은 자기 잘못도 주제를 모르고 그 상황에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되는 말을 저에게 해버린 거예요. 애들끼리는 돌대가리라는 말이 오가면서 상처를 주었다면 형님은 저에게 사회성이라는 말을 들먹이더군요. 이 말은 오랫도록 제 안에 가시지 않는 상처, 그리고 분노의 버튼이 되어버렸어요.
동서는 왜 그렇게 성급해? 나랑 그날 얘기해보고 좀 기다려보지 그랬어. 그날도 동서가 갑자기 얘기한 거 아니야. 바로 위에 동서는 이런 식으로 일 안 해. 자기는 내가 좀 잘 지내보겠다고 유성이 챙기면서 학원비도 안 받고 다니게 해준 건데 이렇게 일을 무자르듯 그냥 확 잘라버리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네? 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는데 동서는 참 사회성이 없다.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판에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유성이도 끈기 없이 저렇게 학원 다닐 때마다 그만두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유민이 말로는 유성이가 참 사회성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 내가 동서 볼 때 느끼는 건데 얘네들도 애들끼리 똑같이 느끼는 거야. 하여간 내 말 잘 새겨 듣고 그럼 나도 자기가 학원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리 할게. 그럼 전화 끊어. 이렇게 집단에 지가 뭐라고 잔뜩 삐져서는 온갖 폭탄을 투하해버리곤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있죠. 이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이를 갈게 되었어요.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에는 오만 가지 상처를 주는 말들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끊겠다는데 그걸 못 참고 애들 돈줄 끊기는 게 아쉬워서 거의 협박하듯 저에게 악담을 마구 쏟아낸 거 아니에요. 게다가 멀쩡한 저를 지적하면서 사회성이 있네 없네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양 마구 밀어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학원 보내는 엄마들 몇몇과 얘기했는데 그때도 좀 고민했었어요. 유성이 엄마, 오늘도 이렇게 보내요? 시간 되면 애들 나올 때까지 커피 한잔 할래요? 엄마들 두어 명이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고 마침 애가 학원에서 다시 나오려면 4, 50분 기다려야 해서 같이 카페로 움직였어요. 이분들은 제가 우리 형님과 가족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학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어투로 그것도 원장인 우리 형님 험담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전 원장님이 좋았는데 우리 애 딱 중요한 시기에 저렇게 일임하고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바꿀 생각도 못했고 몇 달 더 보내보자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새 원장님은 좀 뭔가 되게 표독스럽기도 하고 애들도 대충대충 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애도 원장님 무섭다고 하는데 딴 데를 빨리 알아봐야 하나 싶어요. 그러자 또 다른 엄마도 거들더군요. 우리 애도 그러더라고. 원장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뭐 보조교사로 쓰나 본데 뭐 대학생이래. 그런데 가르치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화를 촉촉 내나 봐. 유성이네는 별 얘기 없어요? 전반적으로 사람 하나를 볼 때의 눈은 대부분 비슷하다더니 이들도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괜히 입댔다가 잘못 소문나면 저만 곤란해지니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입을 닫기는 했어요. 엄마들 사이 말소문이라는 게 무서운지라 나중에 파고 들어가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근원을 따지거든요. 이 엄마들이야 우리 형님과 다시 안 볼 사이고 학원 그만두면 끝인 관계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조했거나 말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애는 학원에서 듣고 온 얘기가 없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어찌됐든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형님이 죽어라 재탄만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를 보니 제 속만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일이 있는 족족 상담을 했고 어머니는 잘 그만뒀다고 하시더군요. 잘 그만뒀어. 그리고 내가 볼 때 큰애는 진짜 성격이 여러모로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뭐 큰애가 밉다던지 아니면 너네를 더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앞으로는 같이들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애들끼리 걸린 건 더 하지 마. 이게 뭐냐? 무슨 강아지 싸움도 아니고 남이랑도 자식 걸린 싸움 하면 아주 피 터지는 거야. 그런데 니네는 가족들끼리 평생 볼 사이인데
애들 커가는 거 계속 봐야 하는데 그걸로 싸우면 진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끼리 뭐 엮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명절 때 오며 가며 보며 인사들이나 하게 해.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선 손주 걱정이 더 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엄한 손주들끼리 엄마들에게 치여 원수가 되면 어쩌나 싶으셨겠죠. 그러고 한동안 뜸하고 형님과 또 둘째 형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멀어졌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잠깐 큰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 일이 있고 1년쯤 지나서였을까요? 몸이 너무 안 좋고 찌뿌둥하길래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꽤 안 좋은 게 몸에 자라고 있어서 이걸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애들이며 남편이며 다 놀라고 어머니랑 시누이도 저를 안쓰러워 하시더군요. 아휴, 막내 너 아파서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유성이랑 유진이는 어떻게 하고. 아범이 회사 다니면서 애들 챙기기 힘들 거 아냐. 너도 아픈데 네 몸만 신경 써야지. 그러지 말고 애들 며칠간 우리 집에 보내놔라. 둘 다 같은 학교 다니니까 내가 같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마. 어머니가 이렇게 봐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정말 제 몸만 신경 쓸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학원은 못 보냈지만 그렇다고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애들 학교만 안 빠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퇴원해서 회복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형님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들이 아프다는데 한 번도 안 들여본다 싶긴 했어요. 헌데 연락이 왔길래 웬일인가 했죠. 막내 똥서, 아직 젊은데 그렇게 수술해서 어떡해. 고생했네. 병원에서는 뭐래? 내가 어머니한테 듣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회복하려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며. 자기도 슬슬 몸 움직이면서 잘 회복해야겠다. 그치?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시덥지 않게 얘기하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무슨 죽이며 음식거리들을 왕창 갖다 주고 간 거예요. 작은 형님도 같이 와서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들 학원 일 이후로 제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명절 때도 눈도 안 마주쳤거든요.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어서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마음이 거의 돌아서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저를 챙겼다고 막 카톡으로 연락도 오고 둘째 형님까지 같이 있는 며느리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정말 안 내켰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 있었는데요. 회복하고 좀 시간이 지나자 의외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막내 동서, 우리는 요즘 잠깐 시간 만들어서 골프 치러 다니거든. 동서도 같이 다닐래? 골프도 좀 배워두면 사람들 만나고 이야깃거리 많아져서 좋아. 동서도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야 되잖아. 골프만큼 운동량 많은 게 없어. 이번에 우리 갈 때 한번 따라가 볼래? 저도 그렇게까지 막 내켰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시간도 좀 지났고 저부터도 큰일 겪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나쁘게 지낼 것 없이 나도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으니까 그냥 따라가 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이제 골프는 그렇게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제 또래 젊은 사람들부터 더 어린 20대까지도 종종 치는 문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 자리에 낀 것을 또다시 후회하게 되었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미묘하게 저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는 저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했으면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외려 어리버리해서 헤매는 저를 두고 약간 빈정거리듯 말하더군요. 이쯤 되니 도대체 저를 뭐 때문에 부른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동서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쳐본 거야? 나는 농담하는 줄 알았잖아. 요즘 너도 나도 다 치러 다니는데 그냥 잘 못 친다는 건 줄 알았지. 이런 큰형님의 말을 거드는 둘째 형님도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어느새 둘이 한편이 된 마냥 붙어먹고 말하더군요.
그러게요. 저도 설마 한 번도 안 쳐봤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형님. 막내 동서는 평소 뭐 하면서 지내? 뭐가 재밌어? 전 이때 그냥 순진하게 뭐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뭘 사지는 않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백화점 지하도 그렇고 큰 쇼핑몰도 그렇고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찾아서 잘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큰형님이 이때 분명히 얼굴은 웃고 있었으나 살짝 비꼬는 거예요. 근데 막내 동서 보면 그닥 뭐 옷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한 벌 사줄까 고민했었거든. 오늘도 골프 치러 오는데 옷도 좀 주변에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괜히 아까 사람들 보는데 좀 민망하더라고. 나도 그렇고 여기 동서도 그렇고 일찍이 골프 쳤었거든. 우리는 친정이 다들 골프 매니아야. 같이들 맨날 치러 다녀. 이러면서 저를 깔보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까짓 골프가 뭐가 그리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보통은 이런 거 거의 친정에서 일찍이 다 떼고 오는 거잖아. 나도 아직도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다녀. 엄마가 연세가 그렇게 드셨으면서도 아직도 팔팔한 거 있지. 막내 동서는 아 맞다. 친정 어른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 아버님만 계신다고 했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거 할 여유는 없었겠네. 왜 쓸데없이 이렇게 남의 가족사까지 파고드는 얘기를 하는 건지 궁극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럼 자랑이나 할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집을 멱살 잡고 늘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중에 또 제 걱정을 해주는 척 하더라고요. 동서, 근데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프면 말해. 우리도 이쯤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다음에 또 약속 잡으면 되지 뭐. 저는 이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굳이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도 없었고요.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는 형님들이랑 같이 어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 반응 저 반응 살펴봐야 하니까요. 근데 이때 미묘하게 절 건드리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친정엄마 화제였어요. 이게 제 환경을 두고 하는 말이란 걸 모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알아들으라고 뾰족하게 공격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그랬던 걸까요? 화가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역시 뭔가 마음 놓고 의지하고 그러기엔 친정엄마가 최고야. 솔직히 어머니는 남의 집 엄마잖아. 뭐 아무리 속 털어놓고 말한다고 해봤자 결국 자기 아들이 우선이고 최고잖아. 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전에 친정엄마 안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볼 땐 그래서 동서가 멋모르고 우리 어머니를 너무 따르는 것 같아. 이때에는 좀 뭔가가 거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챘었는데 갈수록 정말 숨막히게 사람을 조여오는 거예요.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아. 세상에는 믿을 게 친정밖에 없어. 특히 시집 온 여자한테는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자꾸 어머니한테 뭔가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자기 그거 몰랐지? 그거 다 내 귀에 들어온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갑자기 분위기가 무슨 호러 공포 드라마로 바뀌는 듯 하더니 큰형님은 제가 학원 얘기를 어머니에게 한 걸 안다면서 제 눈을 노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는 것과 동시에 근데 이게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옆에서 둘째 형님은 정말 간사하게도 처음 듣는 얘기인 척 큰형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더군요. 어머 형님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막내 동서가 뭔가 어머니한테 말이라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장작을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충 흐름을 보니 저한테 그때 학원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제 몰래 큰형님한테 뭐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형님도 뾰루퉁하니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나 보더군요.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연락이 없다가 그 후에 갑작스럽게 챙기는 척을 하길래 전 그냥 순수하게 이제 나를 좀 챙길 생각이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동서,
내가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지? 진짜 내가 그동안 동서 얘기 다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내가 어디 동서 같은 사람이랑 겸상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 하다 하다 진짜 이제 별것들이 다 설치고 나대고 앉아있네 진짜. 내가 그날 바로 가서 따지려다가 진짜 일 낼 것 같아서 참은 거야. 그 이후로는 뭐 어디 아팠다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티가 나진 않았지만 저는 진짜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 못했어요. 동서 같은 사람이랑 어찌어찌 형님 동서로 엮여서 이렇게 지내고는 있긴 한데 적당히 금맞게 굴어야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일러 바치고 숨어 있으면 내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되게 순진하네, 동서.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사정 다 봐가면서 학원도 맞춰주고 했더니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거야? 아니, 엄마란 사람이 그렇게 뒤통수 치고 난 모함하는 거나 배워갖고선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진심, 유성이랑 유진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 지 엄마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이때 저는 와장창 멘탈이 깨지는 걸 느꼈고, 정말 숨도 쉬지 않고 형님에게 다다다 달려들었어요. 둘째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벌레 보는 듯 그 옆에 붙어서서 절 쳐다보는데, 큰형님 못지않게 얄밉고 재수없게 느껴지더라고요. 큰형님은 보란 듯이 전화를 꺼내더니 스피커폰을 켜두고 계속 신호를 울려대는 거예요. 동서 똑바로 들어. 저번에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내 뒷담화 했지? 나는 자기 같은 인간이랑 달라서 대놓고 앞담화 해줄 거야. 똑바로 들으라고. 어디서 촌떼기를 동서랍시고 형님 동서 소리 하게 해줬더니 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고 있어. 아, 어머니, 저예요. 형님은 그렇게 바로 어머니랑 통화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뭐라 말을 이어가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저릴 듯 아찔하더군요.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쩌자고 이딴 모임에 순진하게 따라와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진짜 너무 비참하고 분이 일어났어요. 그나마 제가 좀 참을만 했던 건 그나마 어머니가 이 순간 제가 오해했던 상황이랑 똑같이 움직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 어머니가 제가 그간 생각했던 인상과 달리 뭐 형님한테 제 험담이라도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쪽으로 생각이 갔던지라 더 혼란스럽고 기가 막혔는데 대충 어머니 말투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아마 그때 형님을 야단치셨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은 더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지금 셋이 골프 치러 왔어요. 네. 제가 저희 친정이랑 같이 간다는 곳 말이에요. 웬일로 온 게 아니라요. 그게 일단 어머니, 저희 셋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새삼 좀 서운해져서요, 어머니. 이러면서 갑자기 형님은 막 지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큰며느리인데 대놓고 막내 며느리 편을 드시니까 서운했다. 제가 학원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딴에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일단 우리 셋 모두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그러고 싶진 않다고 획 토라지듯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당장 오라고 호통치시는 통에 다 같이 그 불편한 차를 얻어 타고 어머니께 갔어요. 도착하자 어머니는 간단하게 과일이랑 뭔가를 준비해 주시곤 답답하다는 듯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왜 또 분쟁을 만들고 난리야. 근데 너는 뭐 어쩌라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냐? 기분이라도 나쁘다 이거야? 형님은 잔뜩 화가 난 듯 인상을 쓰고 있는데 저는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 당시 왜 안 따지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묵혀두는지 모르겠더군요. 형님도 뭔가 골이 나 있었는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묘하게 틱틱대면서 받아치고 둘째 형님은 그 가운데서 난감한 척 팔짱을 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똑같이 재수없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분위기는 어머니도 점점 짜증이 나는 듯 보이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일단 뭐라도 먹으라고 했더니
형님의 때 아닌 짜증에 어머니는 완전 폭발해 버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막내 동서랑 같이 겸상 안 해요. 오늘 부른 것도 이제 같이 안 볼 생각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아세요. 뭐야? 그네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할 거냐? 작작 좀 하라고 했는데 나이는 제일 많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형님은 진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마구 대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왜 자꾸 막내 동서 얘기만 듣고 저쪽 편에 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급도 안 되는 동서 제가 챙겨서 같이 학원도 데려다주고 얼마나 신경 써줬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써준지도 모르면서 어머니 그렇게 한쪽 말만 들으시면 안 되죠. 여기선 제가 발끈해서 뭐라고 했더니 형님은 바로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급, 급이라뇨. 제가 뭔 급인데요?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뭐래? 상대해줬더니 지 주제도 모르는 것 봐. 얼레벌레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다니니까 아주 날개라도 단 것 같아? 세상 자랑할 건 이 집이랑 결혼한 것 말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왜 나대냐고. 지 주제를 쳐 알아야지. 말 더 길게 끌지 마. 짜증나니까. 이쯤 되면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머니마저 완전히 바보로 보고 저렇게 속사포처럼 쏴대는 거 아닌가 싶은 와중에 갑자기 공기를 획 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형님이 뒤로 어정쩡하게 쓰러졌어요. 저도 모르게 외만히 비명이 나왔고요. 어, 눈을 깜빡이며 보니 정말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말이에요. 형님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서 넘어뜨린 거예요.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내가 작작하라고 했지? 네가 이러면서 네 동서들이 어쨌네 하고 따지고 들 자격이 있냐? 네 애들도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갈라치기는 안 하겠어. 내가 막내 얘기 듣고 너한테 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네가 알아들은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뭐냐? 이제 나한테까지 대드는 거니? 형님은 그렇게 끝도 없이 나대더니 생전 화분에 꽃 한 번 꺾은 적 없는 어머니가 머리채를 와장창 잡고 끌어내리는 바람에 꽤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건 사실 제 편을 들었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할까 말까 하다가 삼켰었고요. 둘째 형님은 아주 기겁할 만큼 놀랬는지 벽시계 바로 아래에 착 붙어서는 어머니와 큰형님을 계속 번갈아 보면서 쳐다보더군요. 그러다가 저를 획 쳐다보는데 저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뭔 주제를 알고 어쩌고 하고 있어? 너는 주제를 알고 하는 소리냐? 뭔 놈의 급이니 뭐니 따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 어쨌다고? 막내 얘, 네가 그렇게 무시할 집 아니야. 큰애 네 친정이 여유가 있다지만 그거 갖고 그렇게 무시할 일이냐? 너 우리 영범이한테도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야? 어? 어머니는 오죽 실망스러우셨는지 본인 아들도 혹시 저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씩씩대던 중 어머니 딴에는 형님이 되게 얄미우셨는지 안 해도 좋을 얘기를 굳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입 밖에 낼까 고민했던 말이니 크게 막 상관은 없었지만요. 큰애 니네가 건물 있고 뭐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모르겠다만 막내네도 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할 집 아니다. 막내 네가 말해봐라, 어? 순간적으로 저한테 이 싸움의 화살이 돌아오길래 저도 움찔했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이 말에 형님들 둘은 아주 가짠치도 않다는 듯 저를 쓱 쳐다보는데 이때 저는 발끈해서 따지듯 말했어요. 뭐 두 분이 형편이 어떤진 몰라도 절 무시하는 거라면 저도 다 까보고 싶네요. 뭐 얼마나 그렇게 잘 사셔서 저보고 급이 안 맞네 하시는 건데요? 그러자 둘이 동시에 뭐 짝이라도 한 듯 데칼코마니 마냥 같이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쓱 정말 저를 훑어대는데 이렇게 낄낄거리는 자체가 저를 비롯해서 어머니까지 우습게 보는 행위 아닌가요? 어머니는 답답하셨는지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리시더라고요. 이 말에 형님들 둘은 어머니 장난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에 변화도 없었어요. 니네 그 다닌다는 골프장 그것도 말이야.
막내네 친정 아버지 거인 거 아니? 어머니가 하신 이 말은 얼핏 보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무슨 치기 어린 거짓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니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저희 아빠는 홀로 자식을 키우긴 했고 그닥 정성스레 대접해주진 못했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단지 남자 혼자 키우다 보니 저는 여자 어른의 손길, 큰형님이 그리 지독히도 절 아프게 꽂아댔던 그 말, 친정엄마의 손길을 딱히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자치고 외모에 관심이 크게 없고 여러모로 투박한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갖고 잘 못 꾸미네, 촌스럽네, 시대를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무시해댔던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슨 하다하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냐는 어투더니 저희 친정아빠가 건물을 어디 갖고 있고 그 골프장을 왜 소유하고 있는 건지 어머니가 대충 저한테 들은 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골프장 얘기도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형님들이 골프 치러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에 그때 전 저희 남편한테 말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왜 아시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말 나올 구멍이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자세히 뭘 설명하겠냐마는 서로 결론은 막내 동서인 우리 집은 그렇게 형님들한테 무시당할 친정이 아니다. 이거 한 줄이에요. 오죽 인간들이 못나고 천박하면 집 형편 갖고 누르려고 했던 건지 진짜 여고생들도 그렇게 대처했다간 왕따 당할 일을 왜 나이 50이 다 돼가서 저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마치 코미디처럼 그때 큰형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며 조곤조곤 다 따져주면서 우리 아빠에 대한 설명을 대강 하며 뭐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생각보다 상세하게 뭔가 진정성 있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듣고 큰형님은 점점 이게 거짓말은 아니란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변하는데 가관도 아닌 거예요. 진짜 바보 천치처럼 함부로 대할 예정이었는데 갈수록 그러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지들이 세상 거지마냥 취급했던 제가 생각보다 재력이 있다고 느껴지니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나 봐요. 눈이 마치 실핏줄이 터지는 듯 벌개지더니 콧숨을 씩씩거리면서 내뿜더니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게 다예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일절 연락이 없고요. 어머니는 그냥 일단 그렇게 주제며 급 따지더니 지들 주제랑 급을 알았을 거라며 놔두자고 하시더라고요. 너한테는 아무런 연락 없더냐? 그날 금우왕으로 난리들을 쳐놓고. 네, 어머니. 진짜 조금 더 연락이 안 왔어요. 큰형님 말고 둘째 형님도요. 그것들이 애지간히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했나 보네. 그냥 냅둬라. 적어도 전처럼은 못 대할 거다. 대체 이게 뭐냐 며느리들끼리. 하루하루 잘 지내기도 모자랄 판에. 아휴, 나는 두 번 다시 며느리 두셋 있는 시어머니 짓은 안 하고 싶다. 내 자식하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원. 어머니는 며느리 셋 사이 중재하시면서 완전히 질려버리셨는지 징글징글하다고 하시고 저는 이후로 뭔가 더 엿먹이고 싶은데 딱히 계기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얘기 나눠보니 형님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제 현실 자체가 형님에게 복수가 되지 않았겠냐고 하더군요. 사실이 그렇잖아. 나도 형수님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알고 자기 딴엔 엄청 질투하고 화나서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것 같아. 그전에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막 대들었다며. 그런데 자기가 그 땅이며 아버님 건물 얘기하니까 씩씩거리셨다며. 게다가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질투나서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거에 무게가 실리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형수님들 신경 쓰지 마. 충분히 질투나게 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저도 괜히 힘 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몸 완전히 회복하는 것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와락 받아서 열이 오르려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머니가 중재해준 셈이 되었죠.
그나마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숨이라도 쉰다고 해야 할까요? 이후로 형님이나 둘째 형님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가족 단톡방도 나가버렸는데요. 저도 이런 분위기는 환영이에요. 진짜 인간이 너무 유치하고 적급이라 저부터 이제는 만나는 걸 사양하고 싶어요. 아마 어머니도 억지로 만나게 하진 않으실 것 같으니 이제라도 형님네는 신경 끊고 살려고 합니다.